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유형자산 마무리 파트 끝냈고요. 이제 무형자산을 할 차례인데 이 무형자산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용어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무형자산은 말 그대로 형태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자, 그래서 여기서 구분해야 될 용어가 무형자산은 보이지 않지만 여기 키워드로 식별 가능성, 식별이 가능해야지 돼요.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모든 자산에 공통점이 있었죠. 공통된 정의 첫 번째 기업이 통제한다.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두 번째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는 거 팔면 여기 미래에 그다음에 돈 되는 거 세 번째 경제적 효익 얘가 뭐 해야 된다? 유입되는 거 이게 모든 자산의 공통이에요. 그럼 무형자산도 이런 특징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유형자산과 비교해서 얘는 보이지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식별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 여기 또 주의도 나와 있네. 물리적 형체가 없는 판매용 자산은 재고자산이지 무형자산이 에이 참 이건 말이 웃기다. 여기 키워드는 뭐냐면 요 판매용이라는 거예요. 지금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은 판매용이에요, 사용목적이에요. 영업용이에요, 사용목적. 업무용이고 그런 뜻이 차이가 있으니까 판매용 자산 그러면 재고자산이죠. 그건 당연히. 자, 그리고 여기 뭐 있어? 식별 가능하다는 말 여기 지금 나와 있고요. 두 번째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는 요 코드 비화폐성 자산. 지금 무형자산은 유독 여기 무형자산에만 비화폐성 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이 화폐성 자산이다, 비화폐성 자산이다 이 용어는 시험 문제 목적으로서는 보편적으로 국제회계 기준에서 많이 내는 문제예요. 근데 여기 비화폐성 자산을 논하고 있으니 여러분 또 세무 1급 정도 배운다면 화폐성 자산이 뭔지 비화폐성 자산이 뭔지 구분 정도는 할 수 있으셔야 될 것 같아서 여기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긴 하지만 잠깐 안내를 해드릴게요. 소개를. 우선 화폐성 자산. 화폐성 자산은 그 대가가 화폐라는 뜻이에요. 대표적인 것으로 외상 매출금 하나 볼게요. 성격이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받으러옴, 지급어음 다 마찬가지이긴 한데 자, 여기 비교하는 그러니까 구분하는 방법이요. 지금 우리가 제품을 팔았어요. 돈 아직 못 받았어. 그러면 이 외상 매출금이라고 기록해 놨을 때 그 대가가 돈이겠어요? 다른 거겠어요? 물건을 팔았는데 그 대가로 저쪽에서 비품 줄라 그래. 말이 돼요, 안 돼요? 즉 기대하는 자산이 화폐인 거야. 그런 걸 갖다 우리 뭐라고 부른다? 비화폐성 자산이고 또 하나 특징이 뭐가 있느냐면 얘 외상매출금 주고서 이자 받나요, 안 받나요? 이제 그런 거 없잖아. 계정의 성격 자체가 그 화폐의 증가 감소가 없어요. 한번 기록이 되면 그 돈을 주거나 그 돈을 받는 것들을 우린 화폐성 자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가격의 변동이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화폐성 자산이라고 부른다. 자, 거기에 반해서 비교해서요. 비화폐성 자산을 보게 되면 비화폐성의 자산은 상대 급부가 돈이 아닌 경우에요. 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면 여러분이 배우셨던 성급 비용이라고 쓴 것 중에 뭐죠? 보험료 있었죠. 보험료 냈을 때 자,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내게 되면 반대급부로 보장받는 게 돈이에요? 아니면 보장이에요? 보장을 원하는 거죠. 그 보장이라는 게 뭐야?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보험금이라는 걸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거 말고 일단 보험에 가입했다는 것은 지금 그 기간 동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을 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벌어졌으면 그 다음에 대가로 보험금이라는 게 나온단 말이죠. 그렇게 따지면 이 선급비용에 그 기대되는 자산은 돈이 아니라 보장이라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선급금이라는 것이 있죠. 선급금은
보통 재고자산에 계약금을 주는 걸 우리는 선급금이라고 기록하기로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 계약금을 준 이유가 뭐예요? 돈을 받기 위한 거예요? 물건을 받기 위한 거예요? 화폐가 아니란 말이야. 기대되는 자산이. 이해돼 있죠? 바로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 뭐라고 부른다? 어, 여기 비화폐성 자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금액의 변동이 생기는 거. 금액이 정해지지가 않았어. 이런 자산을 뭐라고 부른다? 얘를 갖다가 우리는 비화폐성 자산이라는데, 그렇다면 여기 유형 자산도, 유형 자산의 건물, 토지 이런 것들 가격이 영원히 안 변하고 그 금액이에요. 들쭉날쭉 변해요. 그러면 얘는 화폐성 자산이겠어요? 비화폐성 자산이겠어요? 구분할 수 있겠죠? 간단하게 여러분 레벨에서 기억할 수 있는 거, 선자 들어간 계정 있죠? 선자 들어간 계정은 비화폐성 자산이다. 일단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여기 무형자산뿐만이 아니라 유형자산도 비화폐성 자산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큰 구분은 잘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무형자산이 비화폐성 자산이라고 얘기 나왔고, 이 무형자산에 대한 정의에서 시험 문제는 보통 회계 1급 정도, FAT 1급 정도에서 다음 무형자산의 정의 중 틀리는 거 찾으래요. 그리고 거기 비화폐성 자산에서 B자 싹 빼고 화폐성 자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죠. 본 적 있죠? 바로 그것 때문에 요거 알아두시라고 한번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깐 선생님, 그 유형 자산의 가격이 변해도 결국 돈으로 교환되잖아요. 근데 왜 비화했어? 어떤 게요? 유형 자산. 외상물 출금은 변동이 돼야 안 돼요? 근데 변동되는 건 제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변동이 되기 때문에 얼마 받아야 돼요? 모르잖아. 몰라서요? 지금 그 가격은 계속 왔다 갔다 변해지잖아요. 그렇게 변동성이 있는 자산은 비화폐성 자산이라고 부른다. 반대로 화폐성 자산은 외상물 출금처럼 내가 뭔가를 팔았으면 그 돈 계정으로 그 금액을 정확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화폐성 자산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더 자세한 것들을 가면 지금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형자산의 통제라든지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라는 건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모든 자산들의 공통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또 밑에 보니까 주의 나와서 여기 교육 훈련비라든지 마케팅 비용, 이런 것들은, 자, 직원들 한번 교육 훈련을 시켜봐요. 교육 훈련을 시키면 당연히 보편적으로 효과가 더 좋게 나타나는 건 맞겠죠.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마케팅 비용, 광고 쓰게 되면은 돈이 좀 더 벌린다. 아, 참, 여러분 지금 이렇게 물건들 광고하잖아요. 광고하면 물건이 많이 팔리나요? 더 안 팔리나요? 보편적으로. 그쵸? 그래서 그 광고가 무시 못하는 것 대표적인 그 품목이 화장품이에요. 화장품은 하는 것과 안 하는 게 너무 매출 차이가 나. 그러면 조금 전에 자산의 계정으로 봤을 때 미래 경제적 효익이 들어올 거는 알 수 있죠. 뭘 하면? 광고를 하면. 근데 얘는 왜 자산으로 처리를 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하지? 근데 얘가 얼마 들어올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즉, 신뢰성 있게 매출액이 얼마가 증가한다고 계산 불가. 그러니까 얘는 자산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비용의 개념으로 돈 쓴 걸로 끝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공통적인 게 교육비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좀 이따 나올 연구비 있죠. 연구비도 연구하게 되면 뭔가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럼 나중에 경제적 효익이 발생할 수 있잖아. 그러면 자산의 정의에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되는 건 맞는데 왜 얘를 갖다가 연구비라는 비용으로 쓰지? 그 유입되는 자산이 얼마인지 신뢰성 있게 측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자산의 정의 중에서 또 재무제표에 기록되는 용어들 중에서 신뢰성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해야지 재무제표에 기록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신뢰성 있게 그 금액들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다 그때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통제 가능성이 있다 없다. 아까 제가 자산의 정의는 통제 가능성, 기업이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었죠.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세요. 지금 여기 파랗게 나온 것들은 보통
시험 문제 보기로 출제가 됐던 것들이라고 제가 얘기해 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무형자산의 인식. 그러기 때문에 아까 했던 거 또 얘기하고 있어요. 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돼야 되는 거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된다. 그리고 또 취득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얘까지 들어가게 되면 위에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자산의 정의인데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자산뿐만이 아니라 부채, 다른 계정들도 마찬가지로 다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지 기록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3번에 보시게 되면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내부적. 자,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여기 이해를 갖다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대표적인 것으로 영업권 또는 권리금을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권리금. 보통 우리 주변에 매장이 있어요. 근데 이 매장이 장사가 좀 잘 되기는 해. 그런데 매장을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해서 그걸 자기한테 팔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 자리 나한테 팔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권리금은 100억 달라 그래. 근데 상대방이 생각할 때는 권리금 뭐 기껏해야 뭐 1억이나 되면 될 텐데 100억을 달라 그래? 즉 이건 자기가 생각하는 내부적으로 자기가 판단해서 나는 권리금 이 정도는 받아야 돼. 혼자 평가한 것은 여기 내부 우리 무형자산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없다. 그건 인정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상대방과 그 계약서상으로 합의가 돼서 내가 그 돈 주고 살게. 그래 100억 주고 살게. 이러면 그건 권리금으로 인정받고 여기 무형자산으로도 인정받아요. 오케이? 그런데 나 혼자 아무리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가격으로 결정되지 않는 한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보편적으로 무형자산으로서 인정받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지금 여기서 무형자산의 개발과 관련돼서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과 관련돼서 크게 연구 단계와 밑에 개발 단계 두 개로 나누었다 그래요. 우선 결론부터 얘기를 해드리면 연구 단계에서 발생된 것은 지금 미래 얘가 경제적인 효익을 유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인 지금 사례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그 게임이 많이 유명해요. 그죠? 게임 뭐가 유명하다 그러는데 이런 온라인 게임이 됐던 여기 스마트폰에서 하는 게임이 됐다. 이런 게임을 갖다가 좀 만들기 시작한다 그러면 처음에는 연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연구할 때 발생하는 모든 비용 중에 가장 큰 게 프로그래머들의 인건비, 월급이에요. 그럼 그거는 다 판관비,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들은 지금 미래에 그 프로그램이 돈을 벌어들일지 아닐지 알 수가 없어. 즉 데모 버전도 안 나와 있으니까 얘가 돈이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그런 그 비용들은 월급 나간 것들은 그네들한테 쓰인 모든 돈들은 다 판관비로 처리합니다. 판관비는 판관비로 처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발 단계라고 얘기하는 것은 개발 단계에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하고 나니까 데모 버전이 나왔어. 데모 버전이라는 것은 일단 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상품화되기 직전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데모 버전으로 우리 알파 테스트 하고요. 알파 테스트 거쳐서 그다음에 베타 테스트까지 막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이전 릴리즈 판매 시작만 하게 되면 돈이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개발 단계에서 베타 테스트, 알파 테스트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추이? 알파 테스트가 뭐예요? 베타 테스트는 뭐예요? 그 먼저 하면 테스트하게 하는 어, 풀어가지고 알파 테스트는 그게 제일 처음 이건 어디 커마린가? 네. 뭐 거기서 나온다는 것 같은데 아니 알파 테스트는요 우선 우리 기업 내부에 있는 직원들한테 테스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쭉 해보고 베타 테스트는 이제 외부 익명 사람 모르는 사람들로 인해서
잠재적 유저들한테 한번 미리 사용해보고 버그가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할 때를 베타 테스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베타 테스트 들어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파 테스트 다 거쳤다는 뜻이겠죠. 그럼 상품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그때 들어가는 월급이나 비용 이런 것들은 다 뭘로 처리한다? 개발비라고 하는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지금 여러분이 요 내용은요 TET 2급에서도 나왔던 내용들이고요. 그러면 연구 단계에서 여기 지금 교재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연구 단계에서 연구비라고 하는 또는 연구비 또 뭐라고 쓰냐면 개발 연구비 이런 말도 쓸 수 있고요. 경상 개발비 뭐 이런 용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 개발비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개발자 들어갔다고 해서 얘가 무형자산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유일하게 개발비라는 무형자산 이외에 개발비를 코스프레하는 모든 용어들은 다 판관비로 간주합니다. 그렇게 구분하는 게 좀 편리하지 않겠느냐? 현혹되지도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연구 단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들은 판관비를 명칭이 어떠하든 간에 이런 것들이라면 다 판관비로 기록하세요.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TET 2급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 냈던 것들이 바로 요거였어요. 연구 단계에 속하는 활동이 어떤 게 해당되는지. 근데 읽어보면 이거 연구 단계에 맞겠다 라고 여러분이 판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굳이 뭐 외우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개발 단계가 나오고 있죠. 개발 단계에서 발생하는 그 돈들은 다 무형자산, 개발비로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여기 밑에 개발 단계 활동하는 속하는 활동들은 여기 있다. 그래서 연구 단계 그 활동, 개발 단계 활동 요거 비교하셔서 구분만 하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보기에서 다음 중 개발 단계에 해당되는 것은 연구 단계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구분하라고 문제가 보기에 나오게 되면 걔만 구분하실 수 있도록 문제 읽어보시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무형자산의 종류가 있어요. 우선 지금 영업권, 산업재산권, 라이센스, 프랜차이즈,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비, 인차관리금, 과공 나왔죠. 자, 여기서 계정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신 분? 계정 희승씨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여기서? 다 돼요? 물어보면 대답 못 할 거잖아. 그지? 근데 거기 끄떡거렸어. 자, 그냥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영어권 종류이긴 한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계정으로 시험 볼 목적으로는 이해하고 그냥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 뜻이라고 제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여기 있는 것들. 영어권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요. 지금 우리가 재무상태표에서 배웠던 계정 중에서 자산, 부채, 자본 이거 배운 적 있으시죠?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이 100, 그 다음에 부채는 30, 그럼 자본은 얼마예요? 70.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이 총 100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우리가 갚아야 될 부채 30이에요. 그러면 이 회사의 순수 자본은 얼마가 되겠어요? 70이 되겠죠. 그러면 재무상태표의 재산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상태표가 자본은 70이라고 했으므로 70만 주면 이 회사를 살 수 있다는 뜻이기는 해요. 근데 팔라고 했더니 안 팔아. 그랬더니 그 살려고 하는 회사에서 70이 아니라 100 줄 테니까 팔아. 안 팔아. 그러면 700 줄게. 그럼 몇 배야? 10배를 주는 데인데 그래도 안 팔아. 그러는 거야. 그러면 1000배 줄게. 그럼 얼마야? 1000배면 7000이 되겠죠. 그랬더니 팔아.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말은 지금 재무상태표에 있는 그 70이라는 자본 그 금액보다 더 주고 사는 금액 있죠? 그게 바로 영업권이에요. 살려는 사람은 왜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살려고 할까? 뭔가 그 회사의 자본 금액보다도 훨씬 내재적인 가치가 큰 게 뭔가 있으니까 살려고 했겠죠. 우리나라 기업에 지금 여러분이 들으면 금방 알 회사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했나? 저기 우아한 형제들 배민
팔린 거 얘기한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배민 없었어요. 여기서는 없었어요. 요기요. 자, 봐요. 지금 우리나라 역사상 그 기업이 M&A 당해서 그 배민 뭐 배달민족 아시죠? 배민이 어느 나라 회사예요? 배민. 원래 우리나라 거 어. 원래 우리나라 거였죠. 요기요는. 둘다 어. 지금 뭐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기는 하는데 이 소속이 어딘지 그걸 정체를 몰라. 요기요는 독일 회사 히어로즈 거예요. 즉 외국계 회사예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배달 시장에서 어 저기 뭐지 시장 점유율 1위가 배민이거든요. 몇 퍼센트라고 알고 있어요? 60%예요. 요기요가 몇 퍼센트냐면 20%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요기요라는 독일 회사에서 우리나라 배민을 사들였어요. 그러면 두 개 합치면 몇 퍼센트가 돼요? 시장 점유율이 80%죠. 그럼 이건 과점이에요. 공정거래법에서 이거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사는 건 좋은데 그렇다면 이네 요기요 그거 팔아. 그걸 팔고 뭐를 가지란 얘기예요? 배민을 가지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 제가 또 찾아본다 그러다가 안 찾아봤는데 뭐 그렇겠거니 하고 배민도 분명히 그 자기네 그 재무제표 재무상태표에 자본이 얼마라고 기록돼 있겠죠. 그런데 얘를 갖다가 얼마 주고 샀냐면 4조 7천억을 주고 샀어. 여기 게임 회사에서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넥슨이죠. 넥슨 걔네 몽땅 털어서 12조 원어치 가치가 있다 그래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 회장이 손 띄겠다 그래서 팔려고 몇 년 전에 3년인가 4년 전에 내놨어. 10조 5천억 정도에 내놨는데 그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회사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 회사가 뭉쳐서 만약에 넥슨을 사게 되면 A 파트는 니네가 갖고 자기네한테 필요한 거 B는 네가 갖고 쪼개기로 약속을 하고 돈을 모아서 그 넥슨을 인수하려고 그랬어요. 그래도 돈이 모자라. 그래서 결국 못 샀어요. 넥슨 아직 안 팔렸어요. 그 대기업 그렇게 큰 기업이 10조짜리인데 배민은 그 정도 될까 안 될까? 요만할 거야. 근데 미쳤지. 걔를 4조 7천억 주고 샀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샀어. 근데 우리나라 역사상 그게 최고 금액이에요 현재. 왜 그렇게 주고 샀을까? 독일 그 히어로즈라는 데가 돈이 이렇게 많아서 얘 시장 모델이 너무나 좋은 거야. 아시아 모든 지역에 얘를 갖다가 좀 접목시키려고 했고 뭐 유럽뿐만이 아니라 미국까지도 다 전 세계를 갖다가 할 계획으로 얘를 사들인 거야. 그 모델이 너무 좋으니까 진행 중이에요 지금. 그러면 거기 그 경영진들 배민 했던 사람들 그대로 다 유임이야. 너희들 그대로 네가 다 맡아줘. 그 돈 주고. 그러면 뭐야? 이 사람은 4조 7천억도 받고 그 다음에 사업도 그대로 계속 자기가 운영하고 그만 팔기만 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처럼 재무상태표에 자본 금액을 넘어가는 금액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 영업권이라고 부르고 얘가 회사의 규모 회사가 아니라 일반 우리 주변에 생활하는 매장에서 이 자리 넘겨줄 테니까 권리금 얼마 줘 얘기하는 거 있죠. 그 권리금이 여기에 해당돼요. 영업권 잠재적인 수익력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산업재산권은 저기 제가 코카콜라병 설명해 드린 적 있어요 혹시? 안 했어요? 해드릴게요. 예, 지금 업그레이드 됐어. 산업재산권이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특허권이라든지 실용신앙권이라든지 의장권, 상표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를 갖다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간혹 잘 보는 것인지라 코카콜라 병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얘는 다 산업재산권을 지금 표시를 하고 있는 거랍니다. 이 콜라 병 안에 들어가 있는 코크 여기 콜라는요 예전에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형태의 상품이란 말이죠. 근데 얘를 갖다가 새로 만들어냈어. 그래서 이 코크는 특허권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이 콜라가 1900년대 초 미국에서 약사가 여기 소화제로 만들었다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소화제 겸용으로 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이 레시피가. 그런데 코카콜라 회장이 이 맛을 한번 보고 이걸 음료화 시키면 더 도움이 되겠다 장사가 되겠다 싶어서 그 약사한테 이 레시피를 $1,000 주고 샀어요.
$1,000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아니 딱 그 금액이란 뜻이 아니라 한 1억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합시다. 1900년대였었으니까 그 레시피를 사가지고서 콜라를 만든 거예요. 근데 만들어 놓고 바로 잘 팔렸을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 콜라가 1초에 몇 개가 팔린대요. 뭐 광고에 막 나오긴 했는데 까먹었지만 어마어마하게 팔린다는 건 알고 있죠. 그런데 그 1년 동안 재고만 쓰이고 판매가 안 돼서 문 닫기 직전이었었어. 처음부터 이렇게 장사가 잘 된 게 아니었더란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인가 얘가 팔리기 시작하는데 불티나게 팔리는 거야. 그래서 그 코카콜라 병 안에 있는 것은 그 산업재산권 중에서 어디에 해당된다? 특허권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병 모양은 말이에요. 지금 여기 쉐입, 그 형태가 여성의 몸매를 형상화시켜 만든 병 모양이에요, 얘가. 그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보통 콜라는 더울 때 많이 먹죠. 그러면 안에는 차가운 것이고, 날씨는 더우니 겉에 뭐가 많이 맺혀? 물기가 많이 맺히면 미끈하니까 잘 깨지는 거야. 근데 콜라 하나 팔아서 이익 보는 거하고 이 병을 다시 제조하는 원가하고 어떤 게 더 많이 나갈까? 그러니까 얘네들 고심이 깊은 거야. 병 모양을 그렇게 쉽게 깨지지 않고 튼튼하게 내구성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손에서 그립감 좋게 딱 잡으면은 미끄러지지 않게 굴곡을 줬고, 그다음에 여기 콜라병 실제로 보게 되면 여기 그 울퉁불퉁하게 약간 거기 울럭불럭하죠. 그게 일종의 터널 공법으로 병끼리 부딪히더라도 그 곡선이 들어가 있는데 부딪히면 잘 안 깨져. 즉 내구성이 되게 튼튼해. 그러니까 그것도 도움이 됐겠죠. 많은 콜라병들을 싣고 그때 당시에 이동을 하다가 보면 덜컹해서 병들이 끼등이 부딪히면 깨지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부딪혀도 어지간해서 깨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만들어야겠다. 병 모양도 여지껏 없었던 병 모양으로 좀 심미적으로 이쁘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얘가 앞에 실용이란 말 들었죠. 실용이라는 말은 실용적이다, 내구성이 튼튼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안이란 말 들어가 있죠. 이런 새로운 도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실용신안권은 실용적이고 여지껏 기존에 있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도안이다, 모양이다. 그래서 얘를 실용신안권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실용신안권도 물론 여기 산업재산권 중에 하나고요. 세 번째, 이 코카콜라의 글자 모양을 보세요. 이건 디자인이죠. 글자의 디자인이 어디서 봐도 코카콜라 있는 거 금방 알 수 있을 정도로 독특해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 디자인권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디자인권 꼭 여기 뭐죠? 마개에 보게 되면 동그란 거 빨간색에 하얀 글씨로 코카콜라 써 있죠. 이걸 상표로 등록을 했어요. 상표로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건 또 뭐가 된다? 상표권이 돼요. 그래서 산업재산권 안에는 콜라를 보시고서 콜라 코크 얘는 특허권, 그다음에 병 모양은 실용신안권, 그다음에 글자는 디자인권, 그다음에 얘를 상표로 등록한 거 상표권, 네 개가 산업재산권이라고 우리 부르더라라고 기억을 해두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개발비는 조금 아까 설명해드렸고요. 기타 라이센스의 대표적인 예는 이런 걸 갖다 들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은 통신사가 대부분 SK 아니면 LG, U 플러스 아니면 어디에요? KT. 지금 우리나라에는 통신사가 3사 세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참 여러분들은 지금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신기하다는 거 잘 못 느끼시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 저기 사진이 파일이 전화가 되지? 선이 있어야 연결됐으면 그러려니 할 텐데 이건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다 주고받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선이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무선이에요. 그 다음에 뭐를 해요? 서로 대화 또는 주고받고 통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무선 통신이에요. 원래 이 무선 통신은 국가기관과야 어느 나라가 됐던 간에 옛날에 전쟁할 때 2차 세계대전 때 보면은 또는 한국전쟁 때 보면 거기 군대에서 통신병들이 어깨에다가 배낭처럼 미고 다니는 거 있죠. 거기 선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위성하고 연결돼서 무선 통신하는 거예요. 즉 무선 통신망은 어느 나라가 됐든 다 국가 건데 지금 여기 SK, LG 플러스, KT 이런 데서
그 무선 통신망이 일종의 우리 그 고속도로 차로가 있듯이 그 무선 통신망 대역이 있대요. 그걸 빌려준 거야. 국가에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그러면 빌려줬으니 뭐 해야 돼? 돈 받아야겠지. 그래서 여기 SK나 이동통신사들은 일정한 기간마다 국가에다가 이거 사용료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 뭐라 그런다? 라이센스라고 그래요. 보통 그 돈을 받는 자와 돈을 주는 자 이렇게 구분하는데 영어로 따지면 라이센서 빌려준 사람이고요. 라이센시 돈을 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걸 갖다가 라이센스 계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은 주로 라이센스로만 알아듣는데 거기에 받는 사람은 OR 사람 표현하는 OR 붙여서 라이센서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그 돈을 지급해야 되는 이 통신사는 라이센시라고 해서 이로 이렇게 끝나요.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라이센스라는 건 대표적인 게 그런 거다. 그다음에 프랜차이즈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죠.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 프랜차이즈에 가맹을 하게 되면 그 회사에서 개발해낸 레시피라든지 브랜드라든지 그다음에 인테리어라든지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거예요. 바로 이 프랜차이즈의 내용들은 바로 무형자산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고요. 그런 다음에 소프트웨어. 교재에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라 그러는데 여러분이 프로그램에서 요 계정 주의하시면 컴퓨터 소프트웨어라고 무형자산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소프트웨어라고만 등록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좀 주로 많이 사용하셨던 엑셀, 워드,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뿐만이 아니라 컴퓨터 안에서 구동되는 CAD라든지 그 다음에 그 뭐죠? 디자인하는 것들이 되게 프로그램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거는 키보드를 마우스를 뭐 누르면 그렇게 표출이 되도록 프로그래밍 된 거죠. 우리한테는 회계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현금 주고 샀다면 대변에 현금 쓰면 되는데 차변에 계정 과목을 뭘 쓸 거냐는 거예요. 어도비 같은 거 하나 샀어. 회사에서 필요하면 살 수 있죠. 그럼 그 프로그램 샀을 때 우리 기록해야 될 거 아니야. 뭐라고 기록하냐고요. 소프트웨어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무엇을 샀던 간에 또 윈도우 그 지금 프로그램 10, 11 나왔잖아요. 그걸 샀어도 기록할 때 뭐라고 기록한다? 소프트웨어라고 기록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포샵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거 프로그램 사면 기록할 때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무형 자산으로 기록합니다. 자, 그다음에 임차권리금은 뭐 여러분 옛날 고리고리짝이 배웠던 내용인데 여기서 구분된 거 하나만 정리해드리고 머릿속에 한꺼번에 다 집어 넣어 놓으세요. 보통 건물을 빌리고 월세를 내면 임차료 우리 이렇게 쓰죠. 임차료 계정은 비용 계정이에요. 그리고 건물을 빌리게 되면 거기다 보증금 내야 되잖아요. 그럼 얘는 임차했는데 보증금 냈으니까 임차 보증금이라고 쓰죠. 근데 이 임차 보증금은 내가 나중에 건물 돌려주면 다시 돈 받을 거죠. 그래서 얘는 자산이에요. 자산 중에서도 1년 이내 되돌려받는 게 보편적으로 아니죠. 그러니까 비동자산 투자자산인가요? 그럼 얘가? 투자라는 것은 얘가 금액을 깎아먹을 수도 있고 이익이 생길 수도 있고 근데 얘는 그런 거 아니죠. 얘는 딱 그 금액 돌려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기타 비유동자산에 속하는 대표적인 계정이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반대인 수익계정. 임대료는 건물을 빌려주고서 우리가 지금 받는 거죠. 그러면 수익계정이고 그 다음에 임대해주고 보증금도 받죠. 임대보증금이라고 불러요. 임대보증금은 건물을 내가 다시 돌려받으면 줘야 되죠. 그래서 임대보증금은 부채계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이에 하나가 끼어들어가는 게 있어요. 여기 임차했는데 임차권리금. 임차권리금은 권리금이란 말 들어가 있죠. 이 권리금이 아까 영어권하고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는 무형자산입니다. 그 무형자산에 임차권리금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으니까 지금 제가 정리해드린 요 계정을 가지고서 여기 임차자 들어간 거, 임대 들어간 거, 보증금, 권리금까지 한꺼번에 다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여기 임차 보증금은 뭐라 그랬죠? 자산인데 어디 자산? 기타 비유동 자산에 해당되는 것. 임대 보증금은 부채에 해당되는 것.
부채. 자, 그 다음에 임차 권리금은 무형 자산. 이렇게 구분해 놓으시면 나중에 복습하실 때에도 여기 계정에 대한 거는 이해가 좀 쉽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됐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정리해 놓은 것에 아까 무형 자산은 식별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비화폐성 자산이다. 그다음에 무형 자산의 종류 한번 쫙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우리 그 FAT 1급이나 회계 1급 수준에서 벌써 배웠던 거죠. 무형 자산도 상각을 합니다. 무형 자산을 상각하게 되는데 감가상각비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근데 의미가 감가상각이기 때문에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무형자산을 상각하게 되면 계정 무엇을 사용해야 됩니까? 예, 감가상각비라고 쓰면 안 돼요. 여기 무형자산 상각비라고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예를 들어서 특허권을 갖다가 상각할 때 차변에는 무형자산 상각비, 감가상각비 쓰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대변에 뭐 감가상각 누계 그거 쓰는 거 아니에요. 유형자산은 간접법으로 기록하지만 무형자산은 이렇게 특허권이라는 자산을 직접 여기 감소시켜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는 직접법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상각 방법은 무형자산인 경우에 직접법을 사용한다. 그리고 상각하는 방법이요. 우리가 배웠던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정액법이라든지 정률법이라든지 연수학계법, 생산량비례법 다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다 사용할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회사에서 무형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을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상각 방법을 뭐 특허권은 정액법으로 여기 실용신앙권은 이런 거 안 정해놔요. 그러면 방법은 여러 가지 우리가 유형자산 상각할 때 배울 수 있는 방법을 다 쓸 수는 있지만 정해놓지 않았을 경우는 무조건 5만 사용하라고 얘기했냐면 요 정액법만 사용해서 무형자산 상각을 해주세요 그랬단 말이죠. 요건 다 알고 계시는 걸 거라고 믿어요. 근데 이 상각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 얘가 직접법으로 상각을 하기 때문에 상각하는 방법이 이렇게 돼야지 돼요. 자, 예를 들어서 2021년 1월 1일 날 특허권을 100만원 주고 취득했어요. 그 다음에 특별한 방법, 상각 방법을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정액법으로 상각을 하면 될 것이고요. 내용 연수는 5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매년 상각되는 금액은 얼마가 된다는 뜻이에요. 20만원씩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2021년 12월 31일 날 얘를 상각을 했어요. 무형자산 상각비 20만원, 직접법으로 특허권 20만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처음에 무형자산이 100만원짜리였는데 20만원 직접법으로 이렇게 감소를 시켜놨으니 잔액은 얼마가 남았겠어요? 80만원 남았겠죠? 그런데 그 다음 해 2022년 1년이 지나서 12월 31일 날 문제에서 잔액은 80만원 있다고 가르쳐줘요. 다시 2022년 12월 말에 잔액은 얼마 있다고 가르쳐준다? 80만원이 있는데 내용 연수는 몇 년이라고 가르쳐주겠어요? 5년이라고 가르쳐줘요. 이 취득은 언제 했는데 2022년 2022년 1년 1월 1일 날 했는데 지금 2022년 12월 31일 현재 잔액은 지금 80만원 남아있다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내용 연수는 5년이라고 가르쳐줘요. 그럼 얘를 뭘 지금 유도하는 거예요? 잔액 80만원 나누기 내용 연수 5년 이거 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틀리니까. 얘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형자산은 직접법으로 상각하기 때문에 잔액이 줄어든단 말이죠. 직접. 그러면 내용연수도 1년 똑같이 줄여줘야지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내용연수가 몇 년으로 나눠줘야지 정액법이 성립이 돼요. 5년이 아니라 4년으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몇 년으로 해줘야 돼요? 잔액은 얼마 남겠어요? 그쵸? 그 잔액이 줄어드는 것만큼 똑같은 방법으로 내용연수도 줄여서 계산을 해야지 항상 20만원씩 여기 상각이 돼야지 정액법이 되잖아요. 그죠? 요거를 꼭 잘 체크하셔서 무형자산 상각 문제가 나오면 취득한 연도수에서 지금 몇 년이 지났는지 계산을 꼭 하셔야 됩니다. 요것만 주의하시면 상각 문제에 대해서는 법안 틀릴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다시 교재를 보시게 되면 무형자산의 종류 설명해 드렸고요. 자, 무형자산의 상각에 대한 이슈 교재에서 잠깐 보시게 되면 삼각기간의 법령,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건 많이 봤던 것이죠. 그다음에 무형자산 상각 시점, 상각이라는 말은 유형자산도 그렇고 취득 과정에서는 상각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무슨 과정에서만 상각할 수 있다? 사용 과정에서만 상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그 무형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 시작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각 방법 다 사용할 수 있는데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거나 사용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뭘로 해라? 정해법으로 해라. 잔존가치 무형자산은 요거 보기에서 회계 2급 세무 2급에서도 많이 나왔죠. 무형자산은 잔존가치가 있다 없다?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다만 경제적 내용연수보다 짧은 상각기간을 정한 경우에 상각기간이 종료될 때 제3자가 자산을 구입하는 약정이 있거나 그 자산에 대한 거래 시장이 존재하여 상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자산의 잔존가치가 거래시장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잔존가액을 인식할 수 있다. 그냥 이 말 설명이에요. 무형자산은 잔존가치가 없는 게 원칙이다. 이건 알고 계시죠? 근데 그런 시장이 있다면 인식해도 좋다. 이런 뜻이에요. 자, 회계처리는 아까 무형자산 상각비 쓰라고 말씀해 드렸고요. 무형자산, 즉 여기 직접법으로 해당 무형자산을 감소시키는 걸로 기록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기타 비유동자산, 이건 다 설명해 드렸는데 이거 하나만 하고 마무리 짓기 똑같은 말이니까 임차보증금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고요. 전세권은 우리 월세 내고서 보증금 내는 거잖아요. 근데 월세 말고 전세로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전세권도 마찬가지로 기타 비유동자산에 해당된다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외상매출금 있죠. 외상매출금은 엄밀하게 유동자산의 당좌자산에 해당되죠. 당좌자산 중에서도 매출채권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얘가 거래처가 지금 1년 이내 외상매출을 못 갚겠대. 그럼 얘를 지금 1년 이내 못 받을 것 같으니 장기로 바꿔놔야 되겠죠. 장기 외상매출금은 1년이 넘어가니까 일단 비유동이에요. 근데 얘가 투자자산인가? 유형자산인가? 무형자산? 아니죠. 그래서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미수금도 장기 미수금은 똑같은 성격이에요. 장기 미수금도 당좌자산의 기타 자산에 해당되는 것인데 얘도 1년이 넘어가게 된다면 비유동으로 바꿔야겠는데 비유동 중에서 어디다 넣어야 돼? 투자자산 아니니까 무형자산 아니니까 얘도 기타에 들어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기타 비유동자산은 그 앞에 있는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은 무조건 다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는 부채가 되겠네요. 제가 부채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구분한다 그랬었죠. 요거는 좀 이따가 10분 쉬었다가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